법률상 대리인이 이렇게 해당하지 않으면 안 때에는 지점장 네가 알았으니까 그때는 피해자인 법인, 너 피해자 은행 네가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지점장이 안 거는 곧 네가 안 거다. 그래서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상 대리인이요. 또 법률상 대리인. 계속 지금 지점장 말하는 겁니다. 지점장. 은행의 법률상 대리인, 지배인이 법률상 대리인이죠. 지점장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이 상황이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거죠. 지점장이 지배인으로서 은행의 대리인으로서 이 은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인출을 막았어야죠. 네, 권한 받아서 오세요. 권한 없는 거 다 알아요. 이렇게 지점장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 이렇게 해줬죠. 은행에 대해서 당연히 배임 행위죠. 은행에 지금 손해를 끼치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 원고 학원이 나는 권한 준 적 없다. 내가 예금했던 거 그 돈 돌려줘 하면 은행은 토해내야 돼요. 그럼 이중으로 주게 되는 거죠. 이 소외인이 이미 인출해갔는데. 그래서 그랬던 사안입니다. 이거는 꼭 판례 원문을 보고 사실관계도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행 사안은 법원 행시에서도 그렇고 한 번씩 나오죠. 은행 관련해가지고 되게 민법 총칙 논점이랑 여러 가지 그 민법에 관한 논리들이 많이 법리가 들어가는 사안이죠. 2차에서도 중요한 판례다, 이거는. 4번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하더라도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소해인 이사가 지금 불법행위를 한 거죠. 뭐 여기서는 지금 대표기관은 아니었지만 여튼 피해자에게 이런 거 있다면 당연히 과시상계 법리에 쫓아서 참작을 해야죠. 네. 이거를 이제 참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문제에서 나왔나 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지금 슬쩍 바꿔서 냈어요. 11번 답은 4번이고요. 이것도 틀린 거 찾는 거였나 봐요. 구분 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 부분이 생긴 경우 이미 집합건물이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증축을 했으면은 그 기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지사용권들이 다 끝나 있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 건축물로서 그 집합건축물로서 그 소유자의 주관적 의사와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런 그 현실적인 구분이 돼 있어서 이게 성립이 되면은 달리 정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 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이 증축된 부분은 이미 기존에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유 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뭐 이런 판례가 있고요. 지금 집합 건물에 대한 판례들을 쭉 갖고 와가지고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였나 봐요. 네, 문제가 이렇게 딱 논점을 준 게 아니고 그냥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1번 맞는 지문이었고 2번도 대지 일부에 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 당시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소유자들은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부분에서 부족한 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네, 뭐 당연한 내용인 것 같은데. 3번 또 뭐 엄청 기네요. 그냥 이 긴 거를 다 그냥 이렇게 판례를 뚝 띄워가지고 그래서 뭐 법원 구급도 그렇고 뭐 법무사도 그렇고 객관식 지문 보면 엄청나게 길죠. 분리처분 안 되도록 돼 있고 이 집합건물법은 우리 법전에 없기 때문에 내용을 좀 숙지해 놔야 됩니다. 만약 2차 시험에서 이 내용을 쓸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완전 외워서 암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은 좀 이렇게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어요. 속하나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뭐 하면 승낙을 얻어야 되고요. 근데 공용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공용 부분은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그걸 인정해 주면은 공용 부분만 그 집합건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것만 단독으로 뚝 취득하게 되면 이 분리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 집합건물법에 이 제도 취지에 반하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없다. 결론 정도 이거는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논리를 2차에서 쓰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1차용, 2차용 판례가 이렇게 나뉜다는 게 이런 거는 1차용 판례지 이런 논리 자체를 2차에서 쓸 일은 없어요. 이게 이게 안 중요하다기보다 뭐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법리를 써야 되는 그런 2차 판례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결과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런 거는 2차에서 쓸 일은 없어요. 쓰라고 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4번이 뭐가 틀렸나 봐요. 네, 정답은 4번이었고요. 2020년도 판례네요.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이렇게 했어요. 무단 점유했어요.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겠죠. 사용 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걸 손해를 볼 수 없다라고 했나봐요. 네. 당연히 뭐 공용 부분이든 뭐 무단 점유했으면은 그에 대한, 공용 부분은 다 똑같이 사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가라고 치면은 상가에 1층, 2층, 3층, 4층에 여러 호수가 있을 텐데 뭐 분식집도 있을 거고 부동산 사무실도 있을 거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여러 상가가 있을 텐데 공용 부분은 당연히 다 같이 써야죠. 근데 어느 한 저기 떡볶이 분식 1층 분식집에서 뭐 복도를 전부 다 거기다가 막 떡볶이 부자재랑 막 떡볶이 떡이랑 오뎅이랑 박스를 그냥 잔뜩 쌓아놨다. 그러면 그 사람만 단독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부당 이득이 되죠. 그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침해가 된 거고요. 하다못해 복도를 지나다닐 때 불편할 거 아니에요? 한쪽에 박스를 쌓아놨으면은 공용 부분인데 자기 가게 안에다가 쌓아놓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12번 네, 채무인수네요. 네, 채권량도하고 채무인수 항상 이렇게 454조 채권량도 450조 거기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죠. 답은 2번이었고요. 이거는 여러 판례를 이렇게 갖고 온 게 아니고 2013년도 이 판례 하나를 그냥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뚝뚝 띄워와가지고 중간에 여기 바꿨네요. 이렇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뭐 요거 이렇게 중간에 하나 바꾸고 이렇게 판례 그대로 낸 겁니다. 볼까요? 중첩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랑 구분해야죠. 할 것이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즉 청구를 갖게 된다. 조문에도 나와 있죠.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의사표시는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채권을 취득하기, 단지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나왔나봐요. 문제에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죠. 중간에 살짝 바꿨어요. 이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거는 면책적 채무 인수의 경우 그 상대방의 그 제3자가 되는 그 사람의 수익자의 그 의사표시, 그러니까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그때 성립 요건이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거고, 중첩적은 어차피 중첩적으로 그 인수받은 사람이나 인수한 사람이나 둘 다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3번 채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면 나중에 번복 안 돼요. 할 수는 없다. 번복은 안 된다. 4번 중첩적 채무인수 취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네, 최고예요. 알리지 않았죠. 지금 알리지 아니한 채. 알리지 않았으면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책적 채무인 건 줄 알고 싫다 거절했는데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결과 거절한 거죠. 근데 이거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해서 한 게 아니죠. 왜냐면 이걸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잘못 알았잖아요. 면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첩적에 대해서 거절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중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번복이랑 이런 건 23번이나 4번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거절한 거고, 제대로 된 중첩적에 대해서는 거절한 적이 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중첩적이란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이거는 중첩적 채무 인수인 건데 내가 알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알고 거절했으니까 다시 기회를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번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3번하고 4번 헷갈리면 안 돼요.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13번 표현대리 나왔네요. 총칙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25, 126, 129 표현대리 3개. 자, 1번 또 틀린 거 찾는 건가 봐요. 계약적인 옆에 강의복귀 위반 계약은 무효죠. 네.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네. 문제에서는 아마 요 뒷부분만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표현대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비진의 의사표시 이것도 적용될 여지가 없죠. 네. 판례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마 여기 부분을 생략을 하고 요즘 표현대리에 관한 문제 내는 거니까 이 뒷부분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마 냈을 거예요. 아무튼 맞는 거다. 2번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이 표현대리 요건들이죠. 2차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항상 요건, 효과, 요건 적어줘야죠. 있는 때에는 기책사유 있으면 안 돼요.
대리 방식에 의한 어음행위 경우 마찬가지로 규칙 적용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근데 뭐 어음행위에서